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이제 싱가포르에 12일 날 가게 되면 어쨌든 평양을 김정은이 며칠인지 모르지만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제 비운 그 사이에 뭐 쿠데타가 일어난다 뭐 이런 영화까지도 이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을까요? 없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김일성 주석이 무슨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 하면 내가 그전에 외국에 나갈 때마다 반당 종파 분자들이 평양에서 솔라닥질을 했다. 솔라닥질. 솔라닥질, 그러니까 나쁜 짓을 꾸몄다. 예. 그건 김일성 표현입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된다면 내가 마음 놓고 외국에 나간다. 이건 김일성 주석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후계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1박이 될지 2박이 될지 3박이 될지 모르는 그 오랜 기간 멀리 떠 있다 그러면 불안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최고 지도자의 동선이 미리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 갔다 오면 항상 평양에 돌아온 다음에 보도가 됐잖아요. 양측이 그렇게 항상 그렇게 했죠. 예. 러시아도 그렇게 했고. 예. 근데 지금 이건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한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조건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일지는 사실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우려를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에게 살짝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예. 결국은 평양을 떴을 때 그리고 지금 준비 기간이 길잖아요. 예. 한 노동신문이 발표한 게 한 3, 4일 전이니까 네. 거의 20일 동안을 지금 어떤 세력이 있다면 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김여정 동생은 남겨놓고 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같이 갈 가능성도 있고 남겨놓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최령의 당 조직 부위원장을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나 신뢰하느냐. 거기가 핵심이겠죠. 그렇겠군요. 네. 자, 이런 염려를 보여주는 것 때문일까요?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저희 언론의 보도는 아니고요. 일본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이 눈물을 흘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여러 측면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장면 제가 지도자가 저렇게 우는 모습을 북한 텔레비나 강연에서 보여준다면 지도자가 저렇게 울 정도로 당정군 간부도 도대체 이제까지 뭐 했느냐. 이게 기본 핵심이지 이거를 핵폐기까지 연결시키는 건 약간 논리 비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전부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 행보는 군사 행보는 안 하니까요. 네. 전부 다 민생 행보잖아요. 네, 그렇죠. 경제 행보. 그럼 그 경제 행보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핵폐기 등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할 테니 좀 지켜봐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민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렇게 지금 마음을 쓰고 있다. 네. 이런 메시지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런지 안 그런지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추정을 해보건데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과거에 이제 우리 북한에서 내려왔던 태용호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태용호 공사가 책에서 2009년에 화폐 개혁이 있었는데 그 당시 북한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저항을 했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게 뭐냐면 1995년, 99년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 예.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50만에서 200만, 수치는 조금씩 다른데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그때부터 이게 당과 국가 수령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뼈에 사무치게 느낀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이 한 단계 도약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면서 조금 살만해지다가 이제 화폐 개혁을 김정은 위원장이 첫 스타트를 했는데 돈을 바꿔주는 액수를 정해줬어요. 이만큼 이상 못 바꾼다. 근데 북한 돈이라는 것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는 게 거의 김일성 주석이 초상화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우지도 못하고 없애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이 갑자기 10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렬히 저항하는 걸 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게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다치면 정권이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 희생양으로 박남기 당시 계획 담당 비서를 총살을 하거든요. 이게 2009년이면 김정일 집권 시절이죠. 김정일 집권 시대인데 김정은이한테 일정한 정도로 고난이 넘어오기 시작한 때라고 보면 그렇군요.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실 북한의 장마당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그런 이유겠죠. 갑자기 장마당이 다 잘 되고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라고 하면 주민들이 반발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장마당은 어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장마당을 허용하고 막 장려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장이 너무 커지고 시장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도 있거든요. 북한 당국 세금을 걷어내니까. 그러니까 시장을 묵인하고 있다고 하는 평가가 맞고 시장을 잘못 다치면 인민들이 저항이 커질 수 있으니까 시장을 보면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면서 시장을 활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북한이 많이 달라지고 있고 더 많이 변화해야지만 결국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죠.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햄버거를 먹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도 이런 가능성들이 벌써 솔솔 나오고 있는데 당시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What the hell is wrong with speaking? I wouldn't go there. If he came here, I'd accept him. But I wouldn't give him a state dinner like we do for China. We should be eating a hamburger on a conference table. And we should make better deals. 미 MBC 방송에서 입수한 CIA 보고서 얘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햄버거 프랜차이즈 개설을 허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게 이제 서방 투자 유치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벌써부터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평양 그 좋은 데다 트럼프 타워를 세워놓고 예. 그 안에 맥도날드 가게를 세우고 코카콜라가 들어가면 북한도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으니까 너네가 폭격을 못할 거 아니냐. 예. 이런 것도 있고 내가 개혁 의지를 개방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런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여러 해 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런데 예. 이게 제재 국면하고 맞불리고 이제 핵무기 실험 때문에 계속해서 밀려진 건데 만약 6.12 정상회담이 잘 되면 저런 게 가능하겠죠. 예, 벌써부터 보고서가 나왔다고 하니까요. 미국도 이런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김정은 위원장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면서 굉장히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특히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벌써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이게 국제 이발사 협회에서 머리 모양을 이렇게 다듬으면 됩니다 하고 차근차근 알려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기 슬립백 언더컷이라고요. 슬립백은 이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넘기는 스타일이고요. 언더컷은 옆과 뒤를 바짝 잘라 올리는. 네. 과거에는 저런 스타일이 만약에 최고 지도자가 했다면 주민들이 따라할 수 있었습니까? 뭐 이제 김일성의 머리가 있었고 김정일 위원장의 머리가 있었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머리인데 다 네. 머리 스타일이 달라요. 예. 다른데 저런 머리는 굉장히 북한 사람들 보기에도 이례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북한 청년들이 저것을 많이 따라한다 그래요. 예. 근데 저런 머리가 옛날에 나치 독일이 좋아했다는 나치들이 그런 이야기가 저 자료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내가 꼭 이런 것을 하고야 말 거야 이런 고집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머리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근데 예. 저는 이번에 국제 이발사 협회가 있다는 소리를 내가 처음 들었는데 저도요. 인터내셔널 김정은이가 바하버 어소시에이션. 인기가 있나 봅니다. 저런 머리 스타일을 가지고 이 보고서까지 내놓는 거 보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김정은의 어떤 스타일이나 성격의 일부를 보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뉴욕에 도착해서 만찬을 했고요. 내일 폼페이오 장관과 함께 본격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고영환 전 북한 외교관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제 뉴욕에 도착한 김영철 부위원장의 모습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번 회담이 잘 진행될 거라 예상하십니까? 유기회담이 진행되겠습니까? 질문이 아주 굉장히 우렁차게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지금 뭐 말을 할 형편이 되겠습니까? 저 예. 사람이 느끼는 중압감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금 조금 전에 만찬을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만찬하면 뭐 2시간도 하고 저녁이니까 좀 더 길게도 하잖아요. 딱 90분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 관저에서 했다는 건데 예. 이건 언론의 통제에서 언론의 같은 감시 같은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한 장소 같고요. 뭐 사실은 지금 기본 회담을 앞두고 있고 저 사람들이 두 분이 예. 밥을 먹는 게 지금 목에 너무 강했으니까 지금 두 나라의 운명을 지금 걸어지고 지금 회담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말을 전하라 그랬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번에 하고 싶은 거고 또 미국은 어떤 것을 원하고 우리가 이번 회담에서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런 것들을 토론을 했을 그런 실무 식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만나기 전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무조건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하겠다. 그래서 딱 못을 받고 들어갔단 말이죠. 오늘 밥 먹으면서 CVID 얘기는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 변화는 전혀 없다고 봐야겠죠. 미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CVID를 꼭 실현하고자 할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한 말이기 때문에 네. 자기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이번에 또 속았다 그러면 또 이상한 소리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 보이는데 지금 이야기가 일부 나오는 거는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미국에 갖다 해체하느니 뭐니 하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예.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회담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판문점 회담도 일단 결석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지금 최종 담판을 하러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갔는데 예. 김영철 부위원장은 사실 대남 전문가입니다. 대외 전문가는 아닌데 그렇죠.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외무상이 따로 있는데 이수영이나 저 이 외무상이 이용호 외무상이 가야 정상인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 김영철이 하는 거 보면 3월 달부터 모든 일정을 쭉 해서 흐름을 아니까 아마 그래서 김정은이 자기 특사 자격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뉴욕이란 말이죠. 물론 뭐 김영철 부위원장이 내일 회담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워싱턴에 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일단 먼저 뉴욕에 내렸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유엔 대표부와 가까이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떤 그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것뿐만 아니라 워싱턴에는 뭐 감청이 쉽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뭐 해석까지 있더라고요. 뭐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감청을 하자면 뉴욕에 있든 워싱턴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예. 지금 지금 현대 기술 가지고 그런데 뉴욕에 간 거는 항상 대표단이 갈 때는 중요한 대표단이 갈 때는 현지 대사관에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큰 고려 대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어디 움직일 때 백업하는 외교관들이 있어야 그렇군요. 되고 그리고 지원해야 되고 가장 기본한 것은 코딩이 된 메시지들이 평양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대사관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메일을 쓴다고 해도 메일 보내는 것 자체가 이게 전문가들 앉아서 보면 아마 아무로 써도 비슷한 내용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하고 평양하고 뉴욕 대표부하고 미리 예정되어 있는 코딩이 된 암호화가 된 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고 네. 폼페이오가 이야기한 것을 또 이야기하고 예. 활동 방향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뉴욕에서 회담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만찬장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참 많이 닮은 듯하면서도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표적인 흑수저입니까? 뭐 흑수저까지는 아니고요. 예. 뭐 동수저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예. 왜 그러는가 하면 네. 김영철 저 부위원장이 오랫동안 이 영관급 장교를 벗어 못 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알건대는 중국 쪽에 친척이 있었다. 그러니까 고위 간부로 들어가는 데는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8촌 안에 외국계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비서국 비준 대상이라고 있는데 예. 지금 정무국 비준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하면 일단 자기 직계로 8촌 이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중국은 본인들 생각할 때 우방인데도 그렇군요. 우방인데도 중국이 친척이 있으면 예. 그렇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렇게 승진한 거는 회담을 하는데 남북 회담을 하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CCTV 화면을 보고 김일성 주석이 참 똑똑하다. 자, 한번 데려오라. 예. 그 다음부터 저 사람이 출세길이 열렸다고 보는 것이 우리 북한에서 있을 때 들었던 얘기거든요. 예. 사실 뭐 북한의 2인자 하면 최룡해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 이번 대화에서는 철저히 얼굴을 보이지 않고 김영철 부위원장이 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최룡해가 2인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2인자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2인자는 조직비서이기 때문에 조직비서는 간부들이 인사사업과 당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평양을 지켜야 되는 임무고 저 사람은 이렇게 대남 관계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김영철이 2인자로 됐다고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과연 이 두 사람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뭐 내일 오늘 만찬 자리에 나온 내용은 뭐 저희 특파원 등을 통해서 또 취재를 해봐야 되고요. 내일 정상회담을 앞둔 마지막 이 협상에서는 어떤 얘기가